일본이 이렇게 빈곤해졌다고?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자료 조작 아니야? 여기 일본 경제산업성의 신입 공무원이 있습니다. 산업정책과 경제발전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출근한 이 공무원은 충격적인 일본의 현실,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확인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의 새내기 공무원 나카무리 유키코입니다. 경제산업성에 입사한 지 이제 막 3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3개월간 정말 폭풍과도 같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나름 일본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순조롭게 취직까지 해서 그전까지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 두 분 모두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 없이 저를 잘 서포트해 주셔서 아쉬울 것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일본인이라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죠. 하지만 취직 이후로 이런 제 생각은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카스미가 세키의 경제산업성 청사로 출근하던 첫날, 꿈과 희망에 부풀어 기분 좋게 웃던 전 이제 더 이상 웃을 수 없거든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아침 풍경을 바라봤을 때 고층 빌딩들 사이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활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의 업무를 확인하던 중 눈에 들어온 보고서 하나. 일본 청년 실업률 상승 및 경제 활력 저하 분석. 매번 이런 이야기만 보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제목만으로도 목이 콱 막히는 느낌이었죠. 유키코 씨, 오늘 오전 회의 준비는 다 됐나요? 옆자리에 선배 타나카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자료 정리 완료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취직 후 처음으로 중요한 정책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준비한 자료들을 보며 느낀 건 깊은 절망감뿐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각 부서에서 준비한 보고들이 이어졌습니다. 제조업 생산 감소, 수출 부진, 내수 시장 침체까지 모든 지표가 일본 경제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다음은 유키코 씨가 준비한 사토리 세대와 경제 활력 관련 자료입니다. 발표해 주세요. 부장님의 말씀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어요. 사토리 세대는 현재 일본 청년들을 일컫는 말로 물질적 욕구가 적고 현재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60%가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적극적인 경제 활동이나 소비에 관심이 적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도쿄 중심가의 공원에서는 매달 2번씩 무료 급식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용자 중 청년층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청년들이 생활비를 아끼려고 이런 급식소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일부 청년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장기 체류하는 현상입니다. 도심의 비싼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 카페에서 숙박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같은 세대인데 과연 나는 다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유키코 씨,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국장님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불확실한 미래 전망 때문이 아닐까요? 열심히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보며 젊은이들이 적극성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유키코 씨.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그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입니다. 국장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국가부채가 엄청나죠. GDP 대비 265% 가까이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쌓였을까요? 매년 태풍이 한 해에 보통 5개는 기본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한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되죠. 그리고 그걸 복구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들었어요. 국장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일본 경제가 30년 동안 계속 침체되는 상황에서 이런 자연재해 피해 복구 비용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대피소를 만들고 도로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진 것을 복구하는 데 드는 예산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에서 6번씩 일어나니까요.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본 경제의 또 다른 문제점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국장님이 덧붙이셨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고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까지 일본의 국내 투자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어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자가 정체된 거죠.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찬물을 끼얹은 듯 깊은 침묵이 이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학 시절 꿈꾸던 일본의 모습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경제대국 일본,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 일본. 그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점심시간 선배들과 대화를 나누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선배님, 일본 경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워졌나요? 타나카 선배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버블 경제가 붕괴된 90년대 초부터라고 볼 수 있겠지. 그 이후로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거야. 다른 선배가 덧붙였어요. 게다가 국장님 말씀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심각해. 매년 태풍이 대여섯 번은 오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 그러게요.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동일본 대지진 때는 20조엔 이상의 손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에 선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때문에 기업들도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거고. 사실 이쯤 되면 이민이 답인가 싶기도 해.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싶거든. 이야기를 들으며 일본의 현실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경제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 컸어요. 퇴근 시간 사무실을 나서며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속에 숨겨진 일본의 어두운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피곤한 표정의 직장인들, 스마트폰에 빠진 젊은이들. 그들의 표정에서 희망을 찾기는 어려웠죠. 매일같이 이런 일상이 반복되며 저도 함께 무기력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름 일본에서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온 사람들이 일본 탈출을 꿈꾸고 있다니 뭐랄까 좀 허탈해지더라고요. 물론 언제나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는 순간 국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유키코 씨, 잠깐 내 방으로 와주겠나? 긴장된 마음으로 국장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유키코 씨, 일전의 회의에서 당신의 발표를 듣고 생각해봤어. 우리가 지금 직면한 경제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국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한국의 경제정책과 산업 발전 모델을 연구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산업혁신 정책에 대해서 말이야.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그래,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세와 기술 혁신이 눈에 띄더군.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두 나라는 닮은 점이 많으니까. 국장님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곧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청년 창업 지원 정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의 발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을 스친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때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만났던 한국 친구 지영이었습니다. 어학연수를 왔다던 지영이는 유쾌한 성격이라 낯을 많이 가리는 제게 스스럼없이 다가와줬습니다. 일본어도 금방 익히더라고요. 듣기로는 공무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그 친구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점심시간 오랜만에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니? 그때 공무원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유키코. 정말 오랜만이야. 나는 지금 서울시청에서 일하고 있어. 경제정책과에서 근무 중이야. 그 답장을 보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서울시청이라니 어쩌면 공식적인 루트로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곧바로 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한국의 경제정책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 드렸어요. 국장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승낙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공식 문서를 준비해서 서울시청에 협조 요청을 보내보자. 경제산업성 차원에서 한국의 산업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야. 그렇게 한국 방문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에게 다시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지영이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반가워, 유키코.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 협조할게. 한국의 경제정책과 산업혁신 사례를 직접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 다음 몇 주간 방문 준비로 바빴습니다. 한국의 경제정책,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 정책 등에 대해 사전 조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일본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는 아직 논의 단계인 것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키코 씨, 이번 출장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성의 미래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국장님의 격려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꼭 무언가를 배우리라고요.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가방을 싸면서 이번 여행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외 출장이 아닌 일본 경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며칠 후 이곳으로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일지 궁금했습니다.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꼭 찾아올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제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상상해 보았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적인 정책, 그리고 젊은이들의 열정.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죠.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미래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리고 공항 도착장에서 지영이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모습에 반가움이 북받쳤습니다. 유키코, 정말 오랜만이야.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우리는 포옹을 나누며 재회의 기쁨을 나눴어요. 지영아, 고마워. 이렇게 직접 마중 나와줘서 정말 기뻐. 그리고 저는 지영이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영아, 서울은 뭔가 반짝반짝하네. 일본과 똑같은 빌딩들인데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 그래? 아마 외국이라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의 느낌이 약간 어둡긴 하지? 한국은 좀 밝고. 호텔에 짐을 풀고 우리는 강남 일대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여기가 바로 한국의 경제 중심지야. 특히 IT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어. 지영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의 젊은이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고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게 일반적인 거야? 지영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은 꽤 흔해졌어. 인건비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많은 식당들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일본도 이렇지 않아? 글쎄, 이런 걸 본 기억이 있었나?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색하게 웃으며 식당을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후 우리는 근처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방문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청년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죠. 우리 정부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부터 멘토링, 사무실 제공까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지. 저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면 어떻게 돼? 지영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는 그걸 경험으로 여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저는 일본의 현실과 너무나 다른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일본의 문화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도시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지영아, 정말 놀라워. 사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 한국 생전 처음인데 모든 게 놀랍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 지영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물론 우리도 많은 문제가 있어. 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본과 한국 비슷한 나라 같은데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왜 한쪽은 계속 도전하고 부딪히고 한쪽은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을까?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더 자세한 정책들을 들어볼 예정이었는데 그날 밤은 쉽게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의 도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르고 활기차 보였어요. 뭔가 생동감 있는 느낌. 이 활력의 정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유키코, 오늘은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브리핑을 해줄 거야. 한국의 경제정책과 산업혁신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거야. 지영의 말에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서울시청에 도착해서 경제정책과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김 과장님은 친절하게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혁신 성장을 키워드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과 스타트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죠. 저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일본과는 너무나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정책이 큰 효과를 보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규제 샌드박스라 우리한테도 있는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정 분야가 아니라 신산업전 분야에 적용을 하고 실제로 투자, 매출, 고용 증가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다니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창업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멘토링, 사무실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설명을 들으면서 일본의 현실과 계속 비교하게 됐어요. 우리는 왜 정책들을 계속 발전시킬 생각을 못했을까? 점심시간에는 지영이와 함께 시청 근처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지영아, 정말 놀라워.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제 혁신을 추진하다니 한국은 역시 도전적이네.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진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반대 의견도 많지. 하지만 계속 시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후에는 서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어요. IoT 기술을 활용한 도시관리 시스템, 자율주행 셔틀버스, 스마트 주차 시스템 등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이건 마치 미래 도시 같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영이가 물었어요. 유키코, 오늘 하루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많이 놀랐어.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기업들의 도전 정신이 인상적이었어.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급격한 변화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도 있고.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며 지영이가 말했어요. 내일은 스타트업 육성센터를 방문할 거야. 실제로 청년들이 어떻게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거야.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마쳤어요. 오늘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이라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타트업 육성센터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어요. 젊은 창업가들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여기는 24시간 운영돼. 창업가들이 언제든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지영이의 설명을 들으며 센터를 둘러봤어요. 공동작업 공간, 회의실, 심지어 휴식 공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그리고 한 청년 창업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정부의 지원 덕분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도전할 수 있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일본의 현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왜 이런 지원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건 국민성일까요? 사회의 문제일까요?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센터를 나오는 길 머리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한국의 발전상에 감명받은 동시에 일본의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유키코, 이번 방문이 도움이 됐으면 좋을 텐데.
혹시 뭔가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와. 지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일본의 현실과 너무나 대비되어 질투도 나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했거든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내가 본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도 변할 수 있을까? 다시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도시의 분위기였어요. 한국의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뭔가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제산업성으로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유키코 씨 한국 방문은 어땠나요? 많이 배워왔길 바랍니다. 국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는데 갑자기 뉴스 알림이 떴어요. 일본 남부 태풍 피해 복구 지연으로 주민들 불만 고조. 뉴스를 클릭해 읽어보니 최근 일본 남부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국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유키코 씨 방금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 경제적 손실 추정치를 산출해달라고 하네요. 당신이 맡아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시키니까 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자료를 분석하고 계산했어요. 결과를 보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컸고 복구 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한숨을 쉬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국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유키코 씨 수고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요. 무슨 일 있나요?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이번 한국 방문에서 배운 것들을 보고서 제출로 끝내지 않고 회의 때 공유해도 될까요? 다 같이 들었으면 하는 것들도 있어서요. 국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내일 회의 때 당신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상세히 발표해 주세요. 퇴근 후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의실로 향하는 저는 제법 비장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 방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느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계속 말을 이어갔죠. 첫째, 청년 창업 지원 정책입니다. 한국은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어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멘토링, 사무실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에 반해 이런 청년 창업 지원이 부실해요. 이미 수치상으로 봐도 청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잘 드러나죠. 분하지만 이 점은 한국에서 저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둘째, 규제 샌드박스 정책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배워갔지만 일본보다 더 발전을 시켜서 운영 중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다시 역수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교해서 좋은 점들만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저희가 먼저 시작했는데 한국이 앞서다니 이건 말이 안 되죠.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문제입니다. 일본은 매년 5번에서 6번의 태풍을 겪고 있어요. 이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일본이 사실상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태풍이 일본에 엄청난 비를 뿌리고 피해를 주고 지나가는 반면 한국으로는 거의 가지 않아요. 이로 인해 우리가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자연재해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복구 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또한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간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국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유키코 씨 정말 좋은 발표였어요. 또 다른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다녀온 보람이 있네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해요. 유키코 씨, 당신이 본 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주세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지만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정책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메모를 다시 꺼내보았죠. 그때 옆자리에 동료가 다가왔어요. 유키코 대단해. 나도 너의 제안에 동의해.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죠. 며칠 동안 밤낮으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사례를 일본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고민했죠. 마침내 제안서가 완성되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국장님께 제안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과연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까?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일주일 후 국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유키코 씨, 당신의 제안이 상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일부 정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작은 변화지만 큰 한 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죠. 그날 저녁 퇴근길에 도쿄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희망은 있다고. 우리도 변할 수 있다고.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도쿄의 밤거리가 어제보다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일본을 넘어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꿈을. 작은 변화가 큰 파도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내일을 향해 또 한 걸음 내딛기로 했습니다. 제게 많은 영감을 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요. 저는 조만간 또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이번엔 편안한 여행으로요. 한국의 가을이 예쁘다고 해서 몹시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 여행을 다녀와서 또 이야기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경제산업성 공무원이 한국에 와서 한국과 일본의 격차를 깨닫고 충격을 받았던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 미국이 정말 해결하고 싶지만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프랑스와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아직 해결을 못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한참 전에 완벽히 해결한 문제가 있죠. 바로 길거리에 뛰어다니는 쥐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특히 뉴욕의 경우는 쥐들의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길거리에서 흔하게 쥐를 볼 수 있는 탓에 몇 년 전부터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해결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뉴욕은 한국이 이 문제를 이미 한참 전에 완벽히 해결했다는 한 공무원의 이야기에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뉴욕시 의회 의원들이 한국을 배우기 위해 단체로 한국에 오기도 했다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시청 환경위생국에서 일하고 있는 레이첼 그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 덕분에 시청을 완전 뒤집어 놓았는데 이렇게 한국 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네요. 우선 제가 어떻게 한국에 왔다 갔는지 뭘 배웠는지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희 뉴욕시는 최근 몇 년간 정말 큰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바로 쥐 문제인데요. 아마 뉴욕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크고 통통한 쥐들을 보고 한 번쯤 자지러지게 놀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2년 전과 비교해 쥐 목격 신고가 70%나 증가하며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매일같이 쥐 관련 민원이 쏟아집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리고 이메일함은 항의 메일로 넘쳐나요. 사실 이 문제는 뉴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해충방제 회사에서 발표한 가장 쥐가 많은 도시 순위를 보면 우리 뉴욕이 2위를 차지했어요. 로스앤젤레스가 3위, 그리고 시카고는 무려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죠.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쥐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셈이에요. 원인을 파악해서 제거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겠죠?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쥐가 들끓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거리에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가 쥐들의 먹이가 되고 그로 인해 쥐개체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 뉴욕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식이에요.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죠.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길거리에 오랜 시간 방치되다가 수거차가 와서 한꺼번에 가져갑니다. 그 사이 쥐들은 마음껏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게다가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것에 무관심하거나 귀찮아합니다. 어차피 다 쓰레기인데 한꺼번에 버리면 되지 뭘 분리해? 라는 태도가 만연해 있죠. 이런 인식이 우리 도시의 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 시의 재활용률도 턱없이 낮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이 그냥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어요. 이는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결국 우리 시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 시청 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다 보니 쥐를 일단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애시당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쥐는 잡아도 계속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니 시달리는 건 공무원들이에요. 다양한 분들이 항의를 하지만 특히 힘든 건 상인들의 항의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 유명 레스토랑 주인이 시청으로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식사 중에 쥐를 보고 항의를 했다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땅 밑으로 꺼지고 싶었죠. 그 레스토랑 주인의 눈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보였어요.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해서 뉴욕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그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만들어 보라고 하지. 뭘 해보려고 해도 사람들은 따라주지 않지.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만 클릭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 우연히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의 98%를 재활용한다는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그게 가능할까? 하며 지나치려는데 같이 딸려있는 1분짜리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상을 클릭한 순간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에 홀린 듯 스크롤을 내렸죠.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혁명적인 변화를 이뤄냈고 현재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은 놀랍게도 98%에 달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거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다시 자원으로 활용된다니?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그 어떤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며 처음으로 놀란 건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었어요. 많은 아파트에 스마트 음식물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카드를 찍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를 재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 덕분에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된다고 하더군요. 동물 사료나 퇴비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대요. 심지어 일부는 비누의 원료로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창의적이지 않나요? 정말 큰 회의감이 들었던 게 이미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가 있는데 왜 미국은 한국을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처리할 동안 미국은 왜 이런 비슷한 시도도 해볼 생각을 못했을까요? 뉴욕은 비교하기도 부끄러운 처참한 수준인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고작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매립되고 있죠. 당장 한국을 배워와야겠어. 라고 중얼거리며 기사를 스크랩하는데 마지막 문단이 쏙 들어왔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특히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환경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뉴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볼 수 있었어요. 단순히 쥐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쓰레기 처리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시민 모두의 참여와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려면 한국을 배워야 할 텐데 한국을 배우려고 시도한 나라들이 없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런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영국도, 프랑스도 이미 앞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BBC에서는 한국은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 전쟁에서 승리했나라는 제목으로 4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스마트 음식물 쓰레기통을 자세히 보여주더라고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말한 바로 그 통이군. 중얼거리며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이 통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한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들고 와서 자신의 카드를 통에 갖다 대니까 마술처럼 뚜껑이 열렸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다시 카드를 대자
통해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하고 요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이 시스템이 RFID 기술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어요. 각 가정마다 고유의 카드가 발급되어 누가 얼마나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지 정확히 추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양이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 영상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30%나 감소했대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된 거죠. 한국 정부는 무려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을 전면 금지했고 201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으며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거대한 기계를 통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나 사료, 심지어 바이오가스로 재탄생하고요. 또 시민들이 굉장히 협조를 잘해줘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당연한 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24의 보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놀란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영국도 프랑스도 똑같이 감탄하고 있더라고요. 프랑스 24의 보도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한국 주부의 인터뷰였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시민의식이 있다면 우리 뉴욕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이 보도들을 보고 나서 저는 영국과 프랑스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조회수가 굉장히 높던데 이 보도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대답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보도 이후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책을 마련해도 따라주지를 않았다고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대체 한국은 어떻게 저런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만 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프랑스와 한국, 영국과 한국. 대체 무엇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같은 인간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이 의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계속 생각났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직접 가서 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는데 점점 더 강하게 다가왔죠. 저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직접 한국에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휴가를 내고 가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했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해 직접 배워오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출장으로 다녀오면 어떨까요? 그러자 팀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레이첼, 한국에 간다고 해서 무슨 묘수가 있겠어? 우리는 뉴욕이야. 문화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잖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식, 정부 정책, 기업의 협력 등 모든 것이 어우러진 결과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거예요. 직접 가서 보고 배워야 우리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열정은 이해하겠어.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해. 어떤 것들을 배울 건지, 어떻게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을지 말이야. 그리고 직접 가서 보면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도만 저렇게 되었지 한국도 실제로는 해결을 못했을 수도 있고 다른 문제로 괴로워할 수도 있어. 그러니 사전 조사를 좀 하고 가는 게 좋겠어. 저는 준비해온 계획서를 팀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의 정부기관 방문, 재활용센터 견학, 학교와 식당 등 다양한 장소 방문 계획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와, 생각보다 꽤 준비를 했구나. 팀장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네, 팀장님. 이번 기회로 우리 뉴욕시의 쥐 문제와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싶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하고 싶고요. 팀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레이첼. 내 열정이 나를 설득했어. 출장을 허가하지. 하지만 돌아와서는 반드시 실행 가능한 제안을 해야 해. 알겠지?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뉴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출장이 아닌 우리 도시를 변화시킬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장은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호텔이 아닌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을 통해 한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미국 친구와 연락이 닿았고 그 친구의 노력 덕에 저는 서울 근교의 한 가정에서 일주일간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이었어요. 과연 한국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그들의 비결을 배워올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본 것을 뉴욕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머무는 집의 식탁에는 항상 여러 가지 반찬과 국이 함께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먹지? 이렇게 해먹고 살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호스트 가족분들은 매 끼니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어요. 박 사모님은 요리할 때 재료를 아주 세심하게 다루셨죠. 파프리는 버리지 않고 국물을 낼 때 사용하고 과일 껍질은 말려서 차로 만들어 마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분들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대했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BBC 영상에서 봤던 그 특별한 통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카드를 찍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와, 이게 바로 그 시스템이군요. 제가 흥분해서 말하자 아주머니께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가 그리 특별한가요? 그의 말에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고 모두가 불만 없이 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결코 가장이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이 평범한 한국 가정의 일상을 관찰했어요. 그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물기를 꼭 짜서 버렸고 분리수거도 정확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아 보였는데 그들에게는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무심코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바람에 아주머니께서 조금 고생도 하셨어요.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아주머니께서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뭐든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더 열심히 배우려 노력했어요. 저는 홈스테이 기간 동안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뿐 아니라 다른 쓰레기들의 분리수거하는 방법도 배웠는데요. 플라스틱, 종이, 캔, 유리 등을 모두 따로 분리해서 버리더라고요. 심지어 플라스틱도 종류별로 나눠버린다는 걸 알고 놀랐죠. 솔직히 정말 몸에 익지를 않더군요. 그냥 큰 봉투에 마구 쑤셔박아 버리는 게 일상화된 습관이 바뀐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배워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홈스테이 가족분들께 확인을 부탁드렸죠. 이거 맞게 분리했나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모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2, 3일쯤 지나자 저도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식사 후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고 플라스틱 병은 라벨을 떼고 버리는 것도 습관이 되어갔죠. 그리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실감하며 시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가정집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들도 너무나 협조적이었거든요. 홈스테이 가족분들과 함께 근처 한식당을 찾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불고기와 비빔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나왔죠. 처음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먹을까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거의 다 비워졌어요. 그래도 약간의 잔반은 남았죠. 남은 잔반을 바라보며 저는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주인분께 여쭤봤죠. 주인분은 친절하게 주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우리도 가정집과 똑같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모아서 처리하죠. 주방 한쪽에는 큰 통이 있었는데 그곳에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고 있었어요. 주인분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매일 저녁 가게 마감을 할 때 이걸 밖에 있는 수거함에 버려요. 그러면 새벽에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죠. 가정집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음식점은 항상 이렇게 분리수거를 합니다. 마침 그때 주방 직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호기심에 저도 따라 나갔죠. 식당 뒤편에 있는 수거함은 제가 아파트에서 봤던 것과 비슷했어요. 직원은 익숙하게 큰 플라스틱 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부었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와 다시 일을 하더군요. 와, 정말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는군요. 음식점 사장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은 오히려 더 철저히 관리해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으니까요. 법적으로도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가정에서부터 식당, 카페 등 모든 곳에서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니 98%라는 높은 재활용률이 가능한 거구나 싶었죠. 이걸 믿지 못했던 제 모습이 그저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면서 저는 이런 시스템이 뉴욕 전역에 도입된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우리의 쥐 문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텐데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전부 협조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분리수거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닌데 다들 귀찮아하고 좀 이기적인 면모들을 보여서 실망을 많이 했는데 한국인들의 진짜 속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쓰레기를 관리하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주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답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죠. 처음에는 저도 귀찮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의 높은 재활용률 비결은 첨단 기술이나 엄격한 법규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런 시민의식,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더 큰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가짐이었던 거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시스템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 한국의 거리와 공공장소를 바라보는 제 시선도 달라졌어요. 홈스테이 가족분들의 안내로 서울 관광도 나갔는데 작은 골목길부터 번화한 대로변들까지 걸어 다닐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가 정말 깨끗했거든요. 뉴욕의 길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와, 정말 놀라워요.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깨끗하다니요. 제가 말했더니 그분은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집에 가져가거나 쓰레기통을 찾을 때까지 들고 다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통이 눈앞에 있어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지하철을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차내는 물론이고 역사까지 정말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난 후에도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반드시 들고 나가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시민의식에 감동받았어요. 어느 날 저녁 박 사모님 부부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무리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원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함께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저게 뭐예요? 제가 물었더니 박 사모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 저건 우리 동네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자원봉사예요.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가 깨끗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시민의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뉴욕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는 시의 책임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기 동네를 가꾸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오직 한국만이 해결할 수 있었던 해답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어요. 이번에 한국에 오며 서울시청 환경정책과에 연락을 해뒀었거든요. 제가 찾은 것이 정말 정답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서울시청의 환경정책과 과장님을 만나 정말 유익한 대화를 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거든요. 정말 궁금해요. 모든 한국인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는데 거부감이 없더군요. 아주 바쁜 음식점도 가정집들도요.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수 있죠? 아무리 법을 내세워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과장님의 말씀이었죠.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불평했고 음식점 주인들은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반대했죠.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교육하고 설득했어요. 환경의 중요성,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알렸죠.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필요성을 시민들이 인지하자 그 이후부터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모두가 따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게 완벽히 습관이 된 거예요.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뉴욕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과거 한국의 초창기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죠. 그렇다면 뉴욕 같은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식 변화예요. 기술이나 시스템은 그 다음이죠. 시민들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성공할 수 없어요. 앞서 말했듯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건 첨단 기술이나 엄격한 법규가 아니었어요. 바로 시민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었던 거죠. 서울시청을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과연 뉴욕 시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 한국처럼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제 경험을 나눴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시스템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의식이에요. 이런 의식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주머니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받고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작은 노력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직접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아,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군요. 그냥 생활이에요. 내일 한국 초등학교 방문을 한다고 했죠. 가서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음날 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학교를 둘러보는데 첫인상부터 놀라웠어요. 복도 곳곳에 분리수거 통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음료수와 과자를 먹고 과자에 비닐봉지와 음료수 캔을 각각 다른 통에 넣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아이들의 환경의식이 대단해 보이네요. 제가 말하자 교장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직접 수업을 참관해 보시겠어요? 4학년 교실에 들어섰을 때 마침 환경 수업이 한창이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여러 아이들이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텀블러를 사용해요.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요.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써요.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환경보호는 그들에게 당연한 일상이 되겠죠.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이들은 급식을 다 먹은 뒤 자신의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차례차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잔반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잔반을 남기지 않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잔반 적게 남기기 캠페인의 일환이에요. 아이들이 자신이 먹을 만큼만 음식을 받고 남기지 않도록 교육하는 거죠. 그리고 다 먹고 남은 건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어려 보이는 아이들인데 분리해서 버리기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약간의 걱정이 무색하게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식사를 다 한 아이들은 잔반을 모아서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익숙하게 남은 쓰레기들을 처리했습니다. 요구르트 병은 다른 통에, 입을 닦은 휴지는 또 다른 통에 넣었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불평하지 않나요? 글쎄요, 불평은 들어본 적이 없네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 습관이 되었어요. 오히려 누가 제일 적게 남기나 경쟁하기도 해요. 급식실 한쪽에는 2주의 음식물 쓰레기 절감왕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아이디어 같았죠. 학교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뉴욕의 학교들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분명 우리 도시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란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머리가 아프기도 했지만 한국이라는 좋은 롤모델이 있으니 어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바쁜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가 본 것들을 어떻게 뉴욕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해요.
교육을 해야 하고요.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뉴욕에 돌아온 후 저는 바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어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 시민들의 의식, 그리고 정부의 노력 등을 상세히 정리했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뉴욕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했어요. 보고서를 완성하고 팀장님께 제출하는 날, 솔직히 조금 긴장됐어요. 팀장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되더라고요. 팀장님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으셨어요. 페이지를 넘기실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죠. 다 읽으신 후 팀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레이첼 정말 대단해. 이렇게까지 상세하고 실용적인 보고서일 줄은 몰랐어. 팀장님의 칭찬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특히 한국의 학교 환경교육 시스템과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네. 이걸 우리 뉴욕에 맞게 수정한 제안도 아주 좋아. 팀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어요. 너를 한국에 보내준 보람이 있었어. 이 보고서는 반드시 시장님께 보고해야 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장님께요? 그래, 이 문제는 우리 부서 차원을 넘어서는 거야. 시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내일 아침 시장님과의 미팅을 잡을 테니 넌 이 내용을 발표할 준비를 해. 그날 밤 저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발표 준비를 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그곳에서 배운 점들, 그리고 뉴욕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정리했죠. 다음날 아침 시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정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시장님께서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뉴욕시가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장실 문 앞에 서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레이첼. 우리가 뉴욕을 변화시킬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보고서는 시청 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시장님께서도 직접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레이첼, 당신의 제안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해봅시다. 그렇게 저희는 클린 뉴욕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강화,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 장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보고서가 시 정책 논의에서 다루어지며 시의회 의원들이 직접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나선 거죠. 의원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시스템에 놀라며 직접 보고 싶다고 했어요. 2주 후 5명의 시의원들이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둘러보고 관련 공무원들과 미팅을 가졌어요. 돌아온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레이첼,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대표 의원이 말했죠. 그들은 곧바로 새로운 법안 패키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G태치 행동계획이라는 이름의 이 패키지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첫째, 공식적인 G태치 구역을 설정하고 각 구역별로 진행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죠. 둘째, 쥐감염이 보고된 건물에는 쥐가 들어갈 수 없는 특수 쓰레기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어요. 셋째, 현재 오후 4시부터 가능한 쓰레기 배출 시간을 오후 8시로 변경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쓰레기가 거리에 방치되는 시간을 14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들이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 설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 확충, 시민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죠. 이 법안 패키지가 시의회에 제출되자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어요. 일부 의원들은 너무 급진적이라며 반대했지만 서울을 다녀온 의원들의 설득으로 결국 통과되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이 법안들을 실제로 실행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큰 과제겠죠. 아주 우연히 워싱턴 포스트의 신문기사를 본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제 움직임 하나가 뉴욕의 변화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 같은 시민의식을 뉴욕 사람들이 가지려면 한참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뒤늦게 쫓아가는 것 같지만 최대한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은 미국 뉴욕시의 공무원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소개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한 영상을 보고 한국을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